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은 저녁 시간인데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아침입니다. 저는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국 호주 대사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약 한 7년 정도 교직에서 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를 사회를 보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 회의는 FMC와 제이킴 재단이 같이 공동 주관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어떻게 바이든 시대에 진행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세 분의 이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부스타니 위원님, 마틴 프로스트 전 위원님, 김창준 위원님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부스타니 전 위원님은 예전에 공화당 원으로서 루이지애나 하원 의원으로 복무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의회에서 활동하시기 전부터 의사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직 연방의원협회 AMC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마틴 프로스트 위원님은 전 FMC 회장님으로서 이전 FMC 텍사스 출신의 하원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1979년부터 26년간 의원직을 역임하셨고 전 FMC 회장이시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학 대학원 교수로 임하셨습니다. 김창준 위원님은 공화당 원으로서 예전 캘리포니아에서 하원 의원으로 1993년부터 99년까지 복무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의 의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한양대학에서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김창준 아카데미와 김창준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 리더십 그리고 미국 내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동맹 관계 이러한 문제를 오늘 논의할 텐데요. 미국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던가 핵 확산 그리고 사이버 전쟁 그리고 대량 이민 문제 등 그리고 또한 강대국의 공격, 또 지역 내 질서,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행정 명령에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핵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를 좀 다뤄볼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발언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이 그 지역 내에 미칠 안보적, 경제적 질서 차원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또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외교 문제, 한국과 관련된 문제가 최우선 과제인지 궁금해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러한 한국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아젠다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찰스 위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의 상황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쉬운 해결책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 전략적 인내라는 접근법을 취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정상회담 탑다운 방식의 전략을 취했었고 아주 강경한 정책을 취했었는데요. 어느 것도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 문제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고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 외교와 같이 그것을 놓고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제재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제재 조치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러 준비 차원의 외교 행동과 또 한국과의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미국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남한과 정부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굉장히 미국의 좋은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사 행동에 한국이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이 군사 작전을 펼쳤을 때 한국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볼 것이고 또 아시아도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윈디 셔먼이라는 국무부의 제2 당국자,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관련된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핵 문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국무부 장관에게 많은 조언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지역은 유럽만큼이나 미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부 초기에는 유럽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와 그리고 서부 유럽 국가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데요. 아시아 부분도 미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한국 기업이 있고 미국에 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미국 전역에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한국 인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를 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제 지역에서 웨스트포인트에서 두 분의 한국분을 임명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거주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버지니아에서도 제가 지금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요. 거기에서 탐 데이비스라는 전 공화당 하원 의원과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도 많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당적으로 한국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한 아시아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북한과의 관계 측면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합니다. 전 행정부를 보면
한국과 아시아 이슈를 다루는 관리를 임명하는 데 굉장히 빠르지 않았었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빠르게 임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커트 캠벌이나 이런 분들, 주요 고위 관리자들을 임명해서 북한과 중국 이슈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 인준 청문회 기간 동안에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임명되기 위한 청문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지금 북한이 한 9번 정도 언급이 됐고 한국은 남한은 한 번만 언급되었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에요. 이란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수십 번, 66번 정도 중국이 언급되기도 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 이 틸러슨 청문회가 진행됐을 때 북한을 30회 언급이 되었었고 제 생각에 한 11번 정도인가가 남한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로 봤을 때 이번에는 거의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아주 주요 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로써 받는 것이죠. 이것을 한국 애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반도가 아주 중요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즉 한국은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마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간에는 아주 오랜 역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동맹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공조를 했었습니다. 광범위하게 보자면 북한에 관련해서 안보 문제는 국한되거나 또는 더 넓게 중국까지 보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한국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마틴 위원님이 굉장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많은 고위 당국자들을 임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부처 간의 조정,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와 아시아의 안보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트 캠벌은 이러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잭 설리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주 포괄적인 전략을 만들어서 복잡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보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같이 그리고 아시아의 동맹국과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인준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선 과제로 인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국가가 언급이 되는 것은 청문회 진행 동안에 의원에서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히 아시아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질문에 대해서 좀 다른 답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신행정부와 전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스태프들을 훨씬 더 많이 준비시킬 거라는 겁니다.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실무진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전에 스태프들이 준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회의를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최근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스태프 멤버들이 많은 준비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 수반이 만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을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부 부처 간의 어떠한 조정에 아주 큰 지원이 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인준청문회에서 언급된 횟수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을 건가요? 예전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요? 네, 이제 좀 잘 들립니다. 얘기하십시오. 들리시나요? 네. 네, 전략적 인내의 오바마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그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텀업, 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전략적인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먼저 적극적이보다는 약간 더 수동적인 스타일의 정치인입니다. 북한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부차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문제를 다룬 데는 시간을 두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바이든 행정부가 빨리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 2월 19일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ICBM에 그리고 핵 실험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약 2,024만 톤의 식량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2월 19일에 합의였는데 그것이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또 다른 스몰 딜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빅딜이 아니라 스몰 딜을 시도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북핵 동결의 대가로 어떤 부분적인 제재 완화, 경제 제재 완화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그 CBID 즉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아니라 이런 스몰들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스몰딜이라고 했을 때는 영변 시설이 파괴되고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빅딜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몰 딜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대중들은 스몰 딜이나 빅 딜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스몰 딜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되고 체결을 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얘기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보다 스몰딜이 나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스몰딜에는 제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준수가 잘 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스몰딜 같은 경우에 안보의 확실성을 그 지역에 보장해 주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 있어서 그런 것을 스몰딜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접근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금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도발적인 어떤 행동이 북한에 있게 되면 일단 미국 정부 차원에서 시급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언가를 소용하려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몰 딜은 또한 큰 전략의 하나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중도적 어떤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수동적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가 상원 의원 시절 외교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는 외교 정책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루지 않았던 것까지 그가 굉장히 많이 깊이 관여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무언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큰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전 세계의 외교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었던 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정책을 잘 이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CBID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에는 부인하지 않고 그 이하, 그 CBID를 우리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인권과 같은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신국무장관은 신장 지역에서의 집단 학살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죠, 북한은요. 최근에 한국의 여당은 문재인 행정부의 반전단 살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법은 외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리플렛을 실은 풍선 같은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그것을 막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미국은 동맹국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행정부가 뭔가 구체적으로 현 정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는 인권을 수호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소련, 지금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굉장히 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어떤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저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할 어떤 결정을 내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것, 거기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 이런 것은 한국 국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탕 랭스로 인권위원회의 위원이 의회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튼 위원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전단 살포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려를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러한 법에 대해서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조용히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청문회, 인준 청문회가 진행됐을 때 대외 정책에 있어서 겸손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른 접근법, 다른 주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내 국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든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이것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우리가 관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관계가 경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한국을 대할 때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고 우리가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조종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북한을 다룰 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준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전단지 부분이요. 2주 전에 북한이 그 SLBM을 열병식에서 보였었죠. 이것은 성능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한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러한 SLBM은 전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파괴시킬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기 개발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SLBM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은존하고 있죠. 그리고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전단 살포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그 인권 문제를 저는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 등과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많죠. 북핵과 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태영호 장관님께서 얘기하셨었는데요. 몇 년 전에 그가 북대사로 있었을 때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가 주장하기를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 정부가 북한인들에게 유입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외부의 정보가 북한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전단 살포법 같은 경우에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LBM은 끔찍하죠.
한국에 살면서 많은 위협을 느끼죠.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발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발사가 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위협이 있는데요. 지금 인권 문제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저는 현실을 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때 미 의회에서 대표단으로 베를린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원을 했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지 저에게 문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탐 폴리라는 분하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의견 공유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부상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유럽 국가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었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고 그 자국에 머무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VOA 같은 그러한 라디오 매체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 산다면 저는 물론 어떠한 자유 표현하고 이런 것보다도 폭탄, ICBM 같은 것을 더 두려워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지금 북한 체제가 얼마나 억압적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도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외부의 정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과 식품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부에게 흘러가죠. 탈북자들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이것을 인권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까요? 민주주의를 이유로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럼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시진핑 주석을 어떠한 선거 대선 기간에 약간 남봉꾼 그런 표현을 써서 불러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오스틴 옐렌 후보자들이 청문회가 진행될 때 중국을 모두 다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안보와 경제 차원에 있어서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 싱크탱크에서 진행됐던 것을 보면 시진핑 주석을 물러나게 하고 중국인들과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어떠한 하나의 안으로 제안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전쟁 시에 3만 6천 명의 미군이 전쟁 중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3만 명의 남한 시민을 살해했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관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누가 적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법, 그것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을 하나로 모아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쿼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적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스타니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스틴 위원님은 새 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중국 문제와 또 기타 다른 국가를 경제 관련해서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제1의 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미중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찰스 부스타니 위원님, 좀 무역 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무역 문제, 물론 자국의 이해를 보호해야겠죠. 중국과도 교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부스타니 위원님, 좀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나요? 네. 저는 시진핑 총리 지도하에 중국은 미국의 자유진영의 어떠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독재적인 규율을 깨는 중국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아태 지역의 아주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의 미국의 수준에 달하는 영향력을 이 지역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보의 체제와 또 그를 제외하고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중국으로부터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동맹국으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또는 비동조화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을 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이 관계했을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보 동맹을 맺고 이것을 지역 내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잘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또 지난 한 4년 동안 미국이 부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과의 어떤 교역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그동안 좀 개입이 예전에 비해서 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CPTPP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교역과 기술, 투자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외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는 중국이 이 공급망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것이 중국에 그렇게 이해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보장을 해주고 더 좋은 전반적인 안보 차원의 접근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총체적인 어떤 좋은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동맹국들과 여러 안보 차원에서 협력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이것이 중국에 압박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개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RCEP의 회원국입니다. 이미 체결을 했죠. 한국의 경우 CPTPP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안보 보좌관은 쿼드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쿼드는 이 지역 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이 쿼드 같은 경우 이것이 중국이 압박을 주고 또 다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중에 편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압박을 느낄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보호를 받을 필요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도 막대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아시아 지역 국가처럼 한국도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의 어떤 시퀀스를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쿼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도 자체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쿼드 같은 경우 안보 체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봤을 때 쿼드가 만약에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한국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었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안보 차원에서 한국을 빼게 돼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략과 어떠한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논의에서 빠졌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쿼드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또 다른 국가 어딘가요? 호주가 쿼드의 구성원인데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뉴질랜드 같은 국가도 포함될 수 있고요. 한국은 쿼드 플러스가 아니라 최초의 쿼드에 포함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쿼드는 아시아 버전의 나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쿼드 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의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납포했는데요. 한국의 배를 납포해서 인질로 삼아서 약 70억 달러의 한국에 동결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그 보복 조치라고 하고 있죠. 그 원유 대금에 대한 돈이 동결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내린 그 보이콧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분명한 것을 받지 않고 제재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을 하고 핵 협상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다 이란 지역 내에 핵 무기의 어떤 영구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제재 조치를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계속 교착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국이 이 납포된 배를 풀어주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 인질을 풀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상을 다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재 조치가 곧 조만간 어떤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란이 뭔가 확실한 대가를 대신 급부 조치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JCPOA를 이란과 체결했었죠. 그래서 핵 협상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파기되면서 제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란이 다시 또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찰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에서 이란에서 핵 협상을 철회한 것이 지지하는 세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바뀔까요? 뭔가 하룻밤 사이에 빠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선박 납포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협상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뭔가 많은 것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 정부는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명령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 정부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 혼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질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서요. 왜 이란이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가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린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미국이 뭔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그 미 의회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원유 수출 금지했던 것을 완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유가 한국에도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도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원유가 북한에 수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 더 큰 어떤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당근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란으로부터 이란에 수입을 할 수,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레버리지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방위비 논의가 많은 교착 상태를 겪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예전 해에 비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릴 것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30% 인상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5배를 요구했었죠. 저는 계속해서 좀 양방의 협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것을 멈춰버린 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지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잘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큰 실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액수 증액을 요구했었죠. 약 400% 인상을 얘기했었죠. 예. 근데 한국 정부는 44% 인상을 제안했었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진지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한국이 많이 부유해졌고, 한국이 GDP 차원에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자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그 후에 이야기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바이든 정책을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무기에 대한 지출이 약 80%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6%일까요? 아니면 14%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시간을 더 주시죠. 조용한 외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맹 안보 차원에서의 동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조치가 맺어지고 있고 이것이 안보 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실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 동맹을 어떠한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인들에게 단지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어떠한 강화된 동맹으로서 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중이 잘 내부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협상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한 미군에 드는 비용, 그 뭐 훈련 비용 이런 것을 그저 비용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동 훈련 같은 훈련을 할 경우에 지금 북한을 도발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미북 간에 진행되었었는데요. 우리는 그 당시부터 어떤 한미 합동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언제든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신 외교 같은 것이 이러한 합동훈련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당적으로 미 의회는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을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로 수가 총리와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이 한미일 삼각 공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 문제를 다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한미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3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삼각
관계는 3자 간 협력은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시아를 포용하는 것, 아시아 정책이 다자주의에 기반한 정책 같은 경우에 한미일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전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WTO 개혁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미국의 관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더 포괄적인 아시아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한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 정도 각 위원님들께 드려서 마무리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과거사의 문제에 있어서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일본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왜 쿼드에서 한국을 쿼드에 포함시키지 않고 쿼드 플러스에 포함시키려고 생각했을까요? 한일 관계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여지가 많습니다. 전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의 노력은 진행되어야만 하고 더 좋은 자유주의적 그리고 과거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낙관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스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낙관적입니다. 우리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보다 더 관계 개선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이해가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들은 지난 4년간의 과거 행정부의 역할을 잘 보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세계관을 보면 그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그 전체적인 세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돌아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관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오랜 동맹 관계로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해결해 왔습니다. 군사 협력을 진행하면서 많은 전투에도 서로 공조했었죠. 그래서 한미 간에는 굉장히 견고한 기초를 닦고 21세기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도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양자 간 무역 교역, 즉 한미 FTA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역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다 도움이 되는 교역 협정이라고 보고요. 이 양자 간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CPTPP에 가입하고 그리고 기술, 투자, 교역을 더욱더 고도화시켜서 미국이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지역의 교역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도 관계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원유 수출과 저희 셰일가스도 수출하죠. 한국은 원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에너지 측면에서 한미 간의 관계도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술 수준도 또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기업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을 관계를 생각했을 때요.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표준을 정립해 나가는 기술 선도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간의 견고한 관계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미 양국은 문화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지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안보와 번영, 그리고 중국의 어떤 공격성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공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한 70분 정도 많이 아주 좋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동맹을 더욱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부스터 위원님, 프레스트 위원님, 김창주 위원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웨비나를 마치면서 피터 레트네이, 켄 초이 그리고 다른 FMC의 스태프 멤버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13년에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 당시엔 부통령이었는데요. 그때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배팅을 하는 것은 항상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오래된 동맹관계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에서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